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마지막이죠. 올해 지난주에 이제 감정평가 들어갔었죠. 감정평가 하시면서 감정평가의 정의가 뭘 판정하는 거였었죠? 가치.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뭘로 표시하는 거? 가액. 가액으로 표시한 거. 가액으로 표시된 것이 가치가 화폐액으로 나타낸 거를 우리가 가격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이제 중간 주제로 분류를 하면서 이제 그게 뭐 현황 기준 평가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무슨 평가? 현황의 예외? 조건 평가. 현황이라는 이제 그 개념과 조건이라는 개념을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은 이제 법률상 규정한 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원칙이 감정평가 규칙에는 또 있죠. 개별평가 원칙이 있고 예외가 뭐가 있었어요? 일괄, 구분, 부분. 그렇죠? 한 개의 물건이라도 가치가 다른 것은 따로따로 평가하는 걸 뭐죠? 구분. 뭐 송구용신이니까 뭐 묵은 때는 버려도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가치하고 가격에 대해서 구별하는 거 있었죠. 가격의 기초에 가치 있어요. 가치 기초에 가격이 있었어요. 가격의 기초에 가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은 가치의 화폐적인 표현이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게 일정하다 가정할 때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은 가격은 하락하죠. 가치가 상승하면은 가격도 상승하죠. 가격이 상승하면은 가치도 상승하죠. 그건 아니죠. 아니니까 이제 가치가 본질이니까 그래서 본질은 그대로인데 수급에 따라 가격이 요동칠 수도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두 가지는 괴리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두 가지가 일치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 가격이 가치를 지향하게 되면서 일치하게 되더라 라고 얘기했을 때의 그 관계를 앞으로 하시면 돼요. 아직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파트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기본서 나오면은 하도록 하겠어요. 뭐 다 처음 들어보시는 이제 내용이라서 예, 괜찮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는 가치 이론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이제 추적하는 이론인데 평가사가 제대로 된 물건에 대한 가치를 판정해야지 올바른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된다라는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평가사들은 가치를 이제 추적을 하는 과정 중에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있어요. 학문적으로. 거기 보면 이제 가치 이제 형성 과정에 대해서 논해야 되는데 그 123페이지 보실 차례인데요. 거기에 3번에 가치 형성 요인 되어 있고요. 그 4번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가치 발생 요인이 되어 있죠.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가치 발생 요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가치 발생 요인을 이게 이제 그 큰 주제도 아니고 중간 주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회 이전에 그러니까 1회부터 19회까지 출제했던 문제를 보면은 독립된 문제를 말합니다. 단독 문제로 나왔던 거, 지문으로 하나 나온 거 말고 단독 문제로 나온 부분은 이제 가치 발생 요인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11회인가 한 번 딱 나왔는데 갑자기 20회 이후에 두 번 나왔어요. 22회 때하고 24회 때가 나왔는데 22회, 24회 때 문제를 한번 나중에 기출문제지를 보셔가지고 비교해 보시면은 문제가 똑같아요. 어차피 같은 거 또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작은 주제에 해당되는 건데 갑자기 최근에 두 개가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도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평가사들은 이제 가치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가치가 이제 발생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부동산의 가치가 발생하려면은 몇 가지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가치 발생 요인. 그래서 사실상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이 가치 발생 요인이 뭐가 있는지 그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는 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이게 견해 차이가 있는데 통설적 견해는 3대 요인을 잡고요. 소수설은 4대 요인을 잡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몇 지선다죠?
오지선다니까 4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은 거기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효용 또는 이제 유용성을 말하죠. 이 효용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그 물건을 소비했을 때 이제 만족감을 말합니다. 그 만족감이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한 구매할 욕망이 생기죠. 이거는 가치 발생 요인 중에 수요적인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제론에서 공부하실 때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결정된다 그랬죠.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구매하고자 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욕망이 발생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수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욕망이 뭐냐라고 할 때 24회 때도 그랬지만 이제 그 물건마다 욕망이 좀 다른데요. 이게 입지 조건과 연관성이 있어요.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것은 구매할 욕망이 생기려면은 쾌적해야 되죠. 그리고 동시에 뭐도 갖춰야 되냐? 편리성도 갖춰야 돼요. 생활의 편리성과 환경의 이제 쾌적성을 갖춰야지 그 주거용 부동산에 구매할 욕망이 생기죠. 그거를 이제 갖고 있으면은 오랫동안 만족감이 커지니까. 그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것은 수익성을 가져야 되고요. 공업용 부동산 같은 것은 비용성 또는 이제 생산성 이렇게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입지론과 연관성인데 그냥 효용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가치 발생 요인 중에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이제 이건 공급적인 측면이에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상대적 희소성을 들어요. 희소하다는 말이 뭐죠? 귀하다. 근데 상대적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상대적이란 말이 이제 없어도 그냥 희소성에도 관계없겠지만은 절대적 희소성 하면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상대적 희소성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상대적이라는 것은 이제 그 희소성이라는 것이 귀하다는 뜻이니까 뭐에 비해서 하는 것은 뭐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서. 뭐가? 공급이 어떤 현상? 부족한 현상.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한다? 상대적인 희소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공급 측면에서의 가치 발생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수요적인 면에서 완성품이 이제 유효수요라고 있어요. 유효수요란 말은 들어본 적 있으시죠? 뭘 갖춰야 되죠? 구매 능력, 그쵸? 경제적인 구매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구매 욕구가 이제 욕구가 구매 의사인데 구매 의사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구매할 능력 범위 내에서 물건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구매 능력을 갖춘 수요를 말하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이제 효용하고 유효수요는 수요적인 면에서 가치 발생 요인이고 희소성은 공급 측면에서의 가치 발생 요인입니다. 그래서 3대 요인을 잡으면은 이렇게 효상유라는 세 가지를 잡아요. 가치 발생 요인으로. 근데 문제가 오지선다라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 소수설로 인정하는 게 있어요. 이건 경제적인 요소인데 법적인 요소로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전성을 집어넣는 아주 특별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전성이라는 것은 이전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래가 된다는 뜻인데 법적인 양도 가능성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선 적어놓고 그래서 효상유이라고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3대 요인하면 효상유고 4대 요인하면 효상유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24회 때 이제 정답이 뭐냐면은 오지선다다 보니까 이제 이 네 가지를 지문으로 잡고 정답 부분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가치 발생 요인이 이렇게 네 가지를 잡았을 때 가치 발생 요인 중에 한 가지만 존재해도 가치는 발생할 것이다 이랬어요. OX. 한 가지만 있어도 가치는 발생한다. 뭐라고요? X가 되는 거야. 이 가치 발생 요인은 네 가지로 잡으면은 모든 게 다 존재해야 돼요.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안 되더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효용은 있는데 희소성이 없어서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하시는 공기 있죠. 공기를 감정평가를 의뢰하잖아요. 평가사는 감정평가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공기라는 것은 효용은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자연에서 무한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희소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치가 발생하지 않아서 감정평가를 할 수 없어서 거절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반대로 희소한데 효용이 없어도 가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희소한데 효용이 없어서 가치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항상 드는 나이트를 많이 들어요. 나이트를 갔어요. 누가?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갔다고 한번 가정해보고 들어가 봤더니 이제 항상 드는 예인데 남자가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은 수혜급 되는 분들이 1000명이 앉아 계세요. 오, 환상이죠? 그러면 저는 바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감정평가를 의뢰하죠. 부킹을 하면은 얼마를 내가 몸값 받아야 되니? 라고 하면은 친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감정평가를 거절합니다. 전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이제 혼자밖에 없고 절대적으로 희소한데 수요는 많으니까 그 가치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했던 친구가 하는 얘기는 그렇다는 거죠. 생각 좀 해봐라 이렇게 나오겠죠. 아무리 희소하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희소하다 하더라도 거기 있는 분들이 너에 대한 구매 욕망이 생겨요? 생각이 생기지 않는 거죠. 희소하면 뭐예요? 그래서 구매할 욕망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수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치가 발생하지가 않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 충족을 해야 돼요. 수요 공급이 서로 결합해서 가격이 나오듯이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전성을 그 대부분의 학자들이 가치 발생 요인으로 이제 인정하지 않는 배경은 가치라는 것은 경제적인 요소거든요. 우리 법적으로도 그래서 가치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이렇게 감정평가 정의를 해드렸었죠. 근데 이거는 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주장하지 않지만은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법적인 요소지만은 이전성과 관계되는 대표적인 것이 마약이에요, 마약. 마약을 이제 판매하는 사람이 감정평가를 우리나라에서 의뢰했어요. 그 마약에 대해서 구매할 욕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수요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희소하죠. 그 구매 능력 범위에서 마약 가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약은 효상률을 충족하는데 감정평가 의뢰하면은 평가사들은 감정평가를 거절합니다. 왜 그래요?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나라는 마약은 거래할 때, 법적으로 거래할 때 뭐죠? 불법이 되는 거죠. 법적으로 양도 가능한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하면 평가사들은 그 의뢰한 사람을 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용상으로 이 법적인 측면이긴 하지만은 이제 효상유이라는 네 가지가 이제 기억을 하시고 이게 가치 발생 요인이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지 가치는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하시고 그 다음 주제는 이런 내용들이 상호 결합해서 가치가 발생했어요. 그럼 발생된 가치는 계속 고정적인가요? 끊임없이 변할까요? 끊임없이 변해. 근데 끊임없이 변하는데 문제는 가치 발생 요인은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요 공급이 올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가치 발생 요인을 변화를 일으키게 만드는 영향을 주는 힘이 있어요. 영향 주는 힘을 뭐라 그러냐면 가치 형성 요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기본서 나오면은 기본서 벌써 나왔죠? 이 가치 형성 요인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주에 감정평가 파트에서 큰 주제가 7개 있다 그랬어요. 지역 개별 분석, 그리고 가치 재원칙, 그러면서 이제 가격 공시에다 놓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다 그랬죠. 감정평가는 규칙에 규정된 내용 중에 가치 형성 요인에 대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법 조문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서 가치 형성이라는 것은 뭐 듣기만 하세요. 나중에 기본서 할 때 체크해 드릴 테니까 형성요인은 우선은 이제 우리 책에 보면은 123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우리 법률상에서는 가치 형성요인이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치 형성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일반 지역 개별 요인 이렇게 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결과적으로 가치 형성요인이라는 것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결국 어디에 영향을 준다는 거냐면은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서 종류가 몇 개 있냐면은 3가지가 있어요. 가치 형성 요인에는 일반 요인, 그리고 지역 요인,
그리고 개별 요인 이렇게 되는데 그 책이 맨 밑에 보면은 123페이지 해놓고 개별 요인 바로 밑에 사회, 경제, 행정으로 돼 있죠. 이 세 가지가 이 표상의 내용은 개별 요인으로 잡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사회, 경제, 행정은 왜 일반 요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뭐 기본사 할 때 하니까 뭐 그건 위치에 잘못됐고 뭐 그걸 아실 필요도 없어. 그냥 이제 형성 요인이라는 게 있더라. 이것이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그 종류는 뭐가 있다? 일지계라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아시면 돼. 발생 요인은 뭐라고요? 발생 요인은 효상 유의, 형성 요인은 일지계야. 근데 이제 형성 요인이 옛날에는 좀 나왔어요. 근데 우리 시험의 역사를 보면은 형성 요인에 대한 독립된 문제를 봤을 때 13회 이후에 형성 요인을 독립된 문제로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개념 정도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만 지문 하나씩 나올 뿐이지, 그건 자세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구별만 할 수 있으시면 돼요. 형성 요인은 일지계. 나중에 다 까먹어. 형성 요인 뭐예요? 라고 하면은, 잠깐만요. 잠깐, 효상유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효상유의는 발생 요인이고, 효상유의, 형성 요인은 일지계. 그럼 형성 요인이 변하잖아요. 그 뭐가 변한다? 발생 요인이 변해요. 발생 요인이 변하면은 뭐가 변해요? 가치가 변하겠지. 가치 발생 요인이니까. 가치가 변하면 또 뭐가 변할까? 가격이 변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이론에 의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변하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뭐가 변하기 때문에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가시다가 야, 여기 그 상가 건물 가격이 변했다? 왜 변했는지 아니? 라고 친구한테 여쭤보면은 뭔 말이야? 가치 형성이 변한 거여서 그래. 이게 무슨 뜻인데? 거기까지 딱 하시면 되는 거죠. 그 이상은 나도 모르고 뭐 인간이 그렇대 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일반 요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지계인데, 일반 요인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전 국토에 미치는 영향력을 말하는 거죠. 뭐 정부의 제도적인 변화라든지 인구 변화라든지 뭐 교통체계 상태 변화라든지 이런 전국에 미치는 요인을 일반 요인이라 그래요. 근데 일반 요인이 전국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 요인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일반 요인이 지역으로 들어가면은 그 지역의 자연적 조건과 결합해서 그 지역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을 유발합니다. 그게 지역 요인이고요. 근데 일반 요인이 같은 지역 안에서 개개 부동산에 똑같이 미치진 않죠.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이걸 개별 요인이 됩니다. 결국 일반 요인이 뭐하고 뭐를 점점 굳혀야 돼요. 지역 요인으로 굳혀야 되고 개별 요인으로 점점 굳혀야 되는 과정에 대한 논리인데, 여기서 이제 큰 주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평가사들은 제대로 된 가치를 판정하려면은 이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형성 요인에 대한 분석 작업이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에 대한 분석, 이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가치 형성을 분석한다는 것은 결국 일지계 세 가지를 분석한다는 뜻이죠. 근데 일반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일반 요인은 지역에 영향을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반 요인이 지역으로 들어가면 지역만이 가진 독특한 특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이 들어간다. 지역 요인을 분석한다는 것은 일반 요인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석하는 지역 분석 작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개개 부동산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개별 요인에 대한 분석인 개별 분석 작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중요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인데, 근데 부동산 가치는 지역 요인이 영향을 더 많이 미칠까? 개별 요인이 영향을 더 많이 미칠까요? 지역 요인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러니까 똑같은 토지를 하더라도 서울 명동에 있느냐 아니면 저 골짜기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사람도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기 되게 중요하죠. 최모시기 집안에 태어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말만 뜨그닥뜨그닥 타면은 그냥 알아서 쭉쭉쭉쭉 가죠. 돈도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애는 불쌍해 죽겠어요. 어묵 하나 사주는 것도 부들부들 떨리면서 사주고 있으니 미안해. 최 씨가 아니라서 미안해. 라고 이제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 바꿔, 아빠.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성을 바꿔도 또 문제가 돼. 이렇게 돼가지고 이름도 바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바꾸지 뭐 이렇게. 그래서 거기 이제 그 형성 요인에 대한 종류, 발생 요인에 대한 종류는 124페이지 보시고, 그 124페이지 5번의 가격의 특징 이거 안 봐도 돼요. 이건 불필요한 내용이고, 이제는 이제 큰 주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127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게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형성 요인에 대한 논리를 잡았으니까 형성률을 분석한다 그랬죠. 그럼 지역률을 분석하는 지역 분석, 개별을 분석하는 개별 분석이 나와야 되고 이게 시험의 역사입니다. 올해도 나왔죠. 27회 때도 이제 이게 나왔는데 굉장히 간단한 데서 나왔어요. 그럼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중에 현실적으로 지역률이 더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지문은 이 지역 분석에 대한 지문이 훨씬 더 많아요. 개별 분석은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지역 분석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논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역과 개별 분석이라는 거를 논하면서 이 중에서 이제 그 안에도 보면 주제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 발생 요인 뭐라고요? 효상 요인. 형성 요인은 일찍해. 그게 한 단어가 아니야. 나중에는 발생 요인하면 효상 유의만 기억하고 효가 뭐예요? 그러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출제원이 그걸 노리고 한번 낸 적이 있었죠. 11회 때 최초로 나왔을 다음 중 가치 발생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랬어요. 1번 효용, 2번 상대적 희소성, 3번 유효수요, 4번 이전성, 5번 효율성 그랬었어요. 효율성이 틀리지 효율하고 효용은 완전히 달라요. 의미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글씨 가지고 효상 유의만 암기 한 분을 타겟팅을 해가지고 출제했던 역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제일 먼저 논하는 건 지역 분석인데 지역 분석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개념은 뭐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지역 분석이라는 것은 지역 요인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이 부동산 가치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뭐 그러한 내용들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분석의 개념으로 이제 표현한 정답 체크한 적 없고 여기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은 거기 그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그 당해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당해 지역의 표준적 사용과 가치 수준 판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역 분석의 목적이야. 이 5개의 내용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판사해드리는 내용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 출제되는 것에 90%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본 소형이 다 들어가 있을 거니까 한번 잘 눈으로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역 분석의 이제 목적 중에 그 2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평가사는 만약에 우리 학원 건물이 감정평가의 목적물이다. 이 감정평가 목적물, 감정평가 대상물은 평가사가 평가할 물건을 말하죠. 이 평가할 물건을 뭐라 그러냐면 대상 부동산이라 그럽니다. 앞으로 시험에는 대상 부동산이 감정평가의 목적물이라 그래요. 그럼 평가사는 이 학원 건물의 평가를 의뢰받으면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 학원 건물 안을 들어오진 않아요. 부동산은 부동성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 부동산이 속해 있는 이 주변 지역을 먼저 조사를 해요. 그럼 대상 부동산이 우리 학원 건물이라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주변 상을 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은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럼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너무 길죠 지문이. 대상 부동산 속해 있는 지역.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뭐라 그러냐 대상 지역이라고 시험에 나옵니다. 대상 지역, 대상 지역. 그럼 지역 분석의 목적은 먼저 대상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중에 이 대상 지역이 뭐냐, 즉 대상 부동 속해 있는 지역을 학문적인 용어면서 법률상 명칭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별도의 지문이다 보니까 앞에서는 그냥 대상 지역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상 지역에 대상 지역에는 대상 부동산이 있겠지. 그 대상 부동산만 있어요? 다른 부동산도 있겠어 없겠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내 부동산들이 뭘로 이용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걸 조사합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의 표준적 사용을 판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키워드가 표준적 사용이 이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대상 지역의 표준적 사용. 표준적 사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법조문에 다 명시가 해줬어요. 감정평가 관련되는 법률에. 표준적 사용이란 말이 어려우면 좀 평균적인 이용으로 보시면 돼요. 표준적 사용을 이제 한 단어로 압축하면은 일반적이면서 평균적인 이용 상태. 이렇게 이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학원이 대상 부동산 건물이다. 그러면은 우리 학원에 속해 있는 이 대상 주변 지역 있죠? 주변 지역은 용도가 표준적 사용이 뭘까? 축산업이에요? 아니면은 상업이에요?
상업이지. 축산업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용 상태, 평균적인 이용 상태들은 전부 다 상업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판정하는 겁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뭐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내지 않으니까. 또 하나 판정하는 게 뭐냐면은 또 대상 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들이 주변 부동산들 평균적인 가치를 구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 가치 수준을 판정합니다. 여기도 키워드가 뭐가 또 키워드예요? 가치 수준이 키워드죠. 가치하고 나중에 가치 수준을 비교하는데 가치 수준이란 말은 말 그대로 평균 가치를 말합니다. 좀 이따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정 평가할 때 지역 분석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대상 지역의 표준적 사용과 가치 수준을 판정하는 것이 요거를 이제 표현한 지문들이 시험의 역사가 되는 거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첫 번째 주제가 요겁니다, 이거. 그 또 하나를 이건 별도로 논하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대상 지역이란 말을 이제 우리 법률상 용어는 인근 지역이라고 좀 이따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잠깐 더 적어드릴 것은 그 다음 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지역 분석하는 이제 목적 중에 대상 부동산을 감정 평가를 해가지고 나온 가격의 신뢰도 있죠. 신뢰도를 결정할 때 대상 부동산 자체로만 나온 결과를 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있고요. 그럼 그 보고서의 신뢰도하고 대상 부동산하고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부동산이 있어요. 대상 부동산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부동산을 우리 법률상 용어로 사례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럼 대상 부동산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부동산, 즉 사례 부동산하고 비교한 내용을 첨가한 결과 보고서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신뢰도가 높을까요? 다른 부동산을 비교한 결과 보고서가 첨부된 사례 결과 보고서가 더 신뢰도가 높겠지. 다른 거는 비교가 가능하다는 게 객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영화 출연하는데 제 영화 출연료를 2시간 플레임으로 10억을 이제 준대요. 진짜 그런 일 발생 진짜 99.99% 여러분들 들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10억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이제 결과보고를 첨가해 보니까 원빈도 그 영화 출연하면은 10억이고 정우성도 10억이고 누구도 10억이야. 그럼 저하고 정우성하고 원빈은 비슷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10억이니까 나 김덕길이 10억이라 그러면 저는 뭐 인정해 이렇게 돼요. 왜? 제가 객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더 와닿죠. 그렇지 않은가? 그러면은 이제 그 대상 부동산의 결정된 가치에 신뢰도를 이제 높이는 그 사례 부동산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아무 데서나 찾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찾는 범위를 정해주기 위해서 좀 이따가 보실 이제 동일수급권이라는 것을 공부하십니다. 동일수급권을 판정하는 것도 지역 분석의 하나의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뭐 그런 지역분 판정에서 사례 선정의 지역적 범위, 이 지역적 범위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 지역 분석의 큰 목적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선은 이제 빨간색으로 해드렸던 저거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빨간색을 5개를 쳐드리게 될 텐데요.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지역 분석에 이제 대상이 있겠죠. 그 지역을 분석하는 거니까 분석하는 지역이 뭐가 있지라고 할 때 중요한 지역이 우리 법에는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127페이지면 지역 분석 대상이라 그래가지고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수권 돼 있죠. 근데 인근, 유사, 동일수권을 할 때 요즘에는 각각마다 단독으로 내지는 않고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전체를 문제를 내면서 지문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인근, 유사, 동일수권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우리 법에 규정된 규정이 있어요. 법 조문에 나와 있는 개념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 책은 그렇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서를 보고서 기본서상에 법 조문대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줄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조문을 이제 지금 없으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특징은 들어가 있습니다. 책에. 제일 먼저 할 내용이 이제 그 인근 지역이란 말이 되어 있어요. 인근 중요한 지역의 첫 번째가 인근 지역인데 인근 지역은 거기 대상 부동산 속해 있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법에도 지역 대상 속해 있는 지역 이렇게 요거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근 지역을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인근 지역이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 우선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다 그랬잖아요. 대상 부동산이란 말은 감정평가의 목적물이죠. 그럼 인근 지역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대상 부동산이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게 그럼 인근 지역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특징입니다. 시험 문제 인근 지역의 특징으로서 여러 개가 나왔지만은 이제 요즘엔 지문 하나니까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은 지금 표현해 드렸던 것처럼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야. 우리 이제 속해 있는 지역, 우리 법률상 규정은 뭐로 돼 있냐?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법조문이 나와 있어요. 뭐 그렇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지문을 앞으로 연습하게 될 텐데 우선은 대상이 속해 있다는 말을 우리 기출문제 이걸 틀리게 할 때 뭐로 냈을까? 인근 지역이라는 거 틀리게 할 때. 그쵸? 속해 있는 지역을 이제 진근 지역인데 틀리게 할 때는 반대로 내겠죠? 인근 지역이란 대상에 속해 있지 않는 지역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인근 지역은 이제 인근 지역 대상 부동산이 있잖아요. 그럼 대상 부동산은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이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영향을 받겠지. 근데 인근 지역에 대상이 있으니까 인근 지역에 대상 영향 주는 그 강도는 셀까요? 약할까요? 세겠지. 자기 품 안에 있는 거니까 강도가 셀 거야. 이 세다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근 지역의 특징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영향 주는데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 이렇게 표현했었죠. 직접을 뭘로 바꿔서 냈을까? 여러분 출제형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전부 다 아실까? 직접을 이제 간접으로 바꿔서 2번이나 정답을 체크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인근 지역 안에는 대상 부동산이 있지만 대상 부동산만 있어요? 다른 부동산 주변에 있어 없어요? 다른 부동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법률상 규정은 인근 지역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개념을 설명하면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인근 지역 안에 있는 많은 부동산들은 서로 이용이 비슷해요? 상해요? 비슷한 지역, 비슷한 부동산들이 집중된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인근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은 대상 부동산과 용도적으로, 기능적으로, 동질성이 있고 유사성이 있는 부동산들이 집중된 형태다라고 보통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원이 둘러싼 주변 지역이 상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옆에 도로 건너편에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하고 우리 학원 주변을 묶어가지고 인근 지역을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가? 할 수가 없어요. 왜?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표준적 사용이 주거용이야. 우리 학원 둘러싼 주변 도로 사이 쭉 뻗어 있는 거 있죠? 사거리 사이. 요거는 뭐죠? 표준적 사용이 상업용이에요. 상업하고 주거는요. 이용이 뭐예요? 이질적이야. 이질적. 그러다 보니까 인근 지역 경기를 설정할 때 평가사가 옥상을 올라가요. 옥상 올라가서 가장 좋은 게 이제 주변을 볼 수 있는 게 옥상이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봐가지고 저기 도로 사이도 저기 아파트 단지내 그 도로가 인근 지역이 경계선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특정한 용도가 집중된 지역, 그러니까 그 대상 인근 지역 안에는 그래서 용도 기능적으로 비슷한 부동산들이 모여 있는 데입니다. 이렇게 이질적인 걸 섞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저하고 원빈하고는 인근 지역으로 묶을 수가 있죠. 이런 역겨운 예도 극복하셔야 돼. 근데 저하고 원빈하고 알았어요. 안 할게. 아니야, 계속 해야 돼. 이제 앞으로. 그리고 네 번째, 그렇게. 그러고 예를 좀 취소하고 그러면은, 그럼 인근 지역은요, 고정적일까요? 끊임없이 변할까요? 끊임없이 변해요. 인근 지역은 이제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고, 제가 이제 판사해드릴 내용이 지역 개별 분석에 나오는 주제의 90%를 해드린다 그랬어요. 나머지 10%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인근 지역이 변한다는 겁니다. 변하는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기본서에 이제 나와 있을 걸로 판단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것은 여러 가지가 시험에 나왔지만 어차피 요즘에 지문 하나가 나와요. 그럼 하나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대해서 최소한 요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상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그리고 이제 대상 부동산 가치 형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데 인근 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들은 용도 기능적으로 동질적 유사성이기 때문에
특정한 용도가 집중된 형태의 지역이다. 그래서 보통 지역사회를 얘기하면 좀 작은 지역 개념이 되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더라라는 식으로 이제 잠깐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그런 다음에 우리가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려면은 아까 무슨 부동산과 비교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례 부동산이야, 올해 부동산이야? 사례 부동산하고 비교해야 돼요. 근데 사례 부동산을 평가사가 대상 부동산의 가치의 신뢰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최소 복수 사례,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사례 자료랑 비교한 내용을 첨부해야지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판단했어. 그럼 사례 부동산을 찾아야 돼. 그럼 대상과 비교할 수 있는 사례 부동산을 어디서 찾는 게 최선일까요? 인근 지역에 찾는 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 혹시 사례가 부동산이 있는가 조사해봤더니 사례 부동산이 하나가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2개 이상의 사례를 이제 수집을 비교해야 된다 그랬죠. 수집해서 하나만 있으니까 이게 이제 충분하지 않죠. 그럼 대상 부동산 가치의 신뢰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하나 더 찾아야 돼. 하나 더 찾으려면 인근 지역의 경계선 안에 찾을 수 없으니까 이제 인근 지역을 어떻게 된다? 벗어나야 돼요. 이렇게 인근 지역을 벗어나는데 쭉 벗어나면서 어느 지역을 찾죠? 그걸 밑에 나오는 두 번째 유사 지역이라 그래요. 그럼 유사 지역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 반드시 사례 부동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인근 지역은 반드시 대상 부동산이 있는 지역이고 유사 지역은 반드시 사례 부동산이 있는 지역이야. 사례가 없는 지역은 유사 지역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근 지역에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유사 지역에도 법률상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유사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는 지역으로서 지역 특성이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사 지역이라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이제 우선은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오지만은 개념상으로는 유사 지역에 대한 논리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보시다시피 이제 그림상 보면은 인근 지역은 대상이 속해 있는 지역이라 그랬죠. 그럼 유사 지역은 뭐라고 표현해? 대상이 속해 있지 않는 지역이고,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또 어떤 게 나왔냐면은 유사 지역의 지역 특성도 대상 부동산 가치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OX. 오요. 유사 지역 특성도 영향을 줘요. 대상부 가치 형성에. 다만 인근 지역도 영향을 주고 유사 지역도 영향을 주죠. 근데 이제 인근 지역이 더 강도가 세다 그랬죠. 강도가 센 거를 직접에 표현해서 유사 지역도 영향 주는데 인근 지역보다는 강도가 상당히 약하잖아요. 약해서 뭐를 표현한다? 책처럼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간접이란 말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유사 지역의 지역 특성이 인근 지역의 대상보다 같이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맞다고 하셔야 돼.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인근 지역하고 유사 지역은 거리 있죠, 거리. 거리가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답변하셨어요. 거리적인 면에서 원근 개념과 지리적 인접성 여부 있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면은 인근과 유사지역은 법에도 그렇게 돼 있지만은 용도적으로 기능적으로 비슷한 게 중요한 거야. 동질성이 있고 유사성이 있습니다. 우리 학원을 대상 부동산이라 봤을 때 우리 학원을 평가하는데 이 주변 지역에 만약에 그 학원과 같은 용도를 이용하는 부동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 다른 지역을 갈 거 아니에요. 좀 거리가 떨어진 데서 찾겠죠. 가까운데 도로 한 10m 떨어져서 아파트가 있잖아. 가까운데 아파트에 있는 아파트 가지고 우리 학원 건물을 평가할 수 있다 없다? 달라요. 평가할 수는 안 돼. 주거용을 가지고 상업용을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거리가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그 성격이 안 맞으면은 사례 부동산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은 이제 지리적인 인접성 여부는 이제 거리가 가깝다 멀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용도 기능적으로 동질하고 유사성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용적이면 용도 면에서 중요한 것이고 가치 면에서 그 대체 관계가 성립되는 게 중요한 거죠. 대체 관계가 대체제를 말하죠. 그럼 대체제 공부하신 점 기억이 나죠? 대체제는 최종적으로 가격이 비슷해질까요? 상해질까요? 비슷해지지. 저하고 원빈이 대체제야. 영화 출연할 때 경쟁하면 서로 신경 쓰는 가격제 가격대가 어떻게 돼? 비슷해지. 그래서 대체제가 됩니다. 대체제 우리가 안 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다 처음 들어보신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세 번째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나중에 이제 물론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에서 요것이 이제 관계로 중요하지만은 이 안에도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긴 해요. 어떤 거냐면은 인근지역에 있는 사례 가지고 대상을 비교할 때 유사지역에 있는 사례 가지고 대상 비교할 때 방법이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그 논리는 이제 앞으로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나중에 계산 문제 풀 때 이제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은 공통점이 있죠. 지금 그림 하다 보니까 뭐가 공통점이야? 그렇죠. 대상 부동산을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사례 부동산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공통점이 있죠. 이 공통점을 묶어요. 묶으면 하나의 큰 지역에 나오죠. 이걸 뭐라 그런다? 동일수급권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동일수급권이라는 논리가 양가로 3번에 있죠. 우리 법률상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문이 길어요. 지문 긴 거를 이제 축약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법률상 규정은 동일수급권은 사례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동일수급권을 우리가 판정하는 이유는 아까 이거 있었죠. 동일수급권이라는 것을 판정하는 것이 사례를 선정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수급권은 사례 부동산이 존재할 수 있는 권역입니다. 근데 사례 부동산이 인근하고 유사 지역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뭐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사례 수집의 최원방권 개념이 돼. 그 범위를 이렇게 정하잖아요. 범위를 정하면은 동일수급권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이 있죠. 그 부동산들은 절대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평가할 수 있는 사례 부동산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범위 내에서 찾으라는 것이고 여기서 네 번째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등장. 올해도 아마 여기 지문이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동일수급권을 할 때 사례 수집 최원방권이잖아요. 이 범위 내 사례를 찾으라. 용도별로 판정 기준이 달라요. 여기는 없지만은 그래서 용도 지역별 판정 기준이 있어요. 동일수급권에 대한 판정 기준. 용도 지역별이니까 용도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은 세 가지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에서만 이제 정답 체크가 나왔으니까 먼저 주거용 부동산이야.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 동일수급권, 즉 사례 수집의 최원방권을 정하는 방법은 어떤가 할까? 우리가 이제 우선 키워드만 가지고 해볼게요. 지문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다 적기가 힘드니까 지문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도심, 듣기만 하세요. 주거용 부동산의 동일수급권 판정 기준은 도심에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요. 이게 원칙이야. 원칙. 예외도 물론 있지만 우리는 예외까지 공부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도심에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주거용 부동산의 판정 기준이 됩니다. 그 도심이라고 그랬죠. 도심을 표현하니까 도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1번 직장, 2번 적장. 직장이 있죠. 보통 주공간을 마련할 때는 직장과 통근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도심에 직장이 있고요. 거기까지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키워드가 통근 가능성입니다. 통근 가능성. 제가 이제 평택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대상 부동산이 만약에 서울 노원 지역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다. 서울 노원 지역에 그 의뢰인이 갑돌이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 의뢰인이 갑돌입니다. 그럼 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러 왔어요. 그럼 평가사는 의뢰인한테 물어봐. 직장이 어디냐를 물어봐요. 그럼 직장이 강남역에 있는 무슨 기업이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해서 그 강남역 직장을 컴파스로 빡 찍어요. 찍고 대상 부동산 노원구에 있다 그랬죠. 통근 가능한 거리를 조사를 해요. 대중교통으로 자가운전으로 1시간 거리에 있다. 그럼 동일한 대상 부동산과 직장과의 동일한 1시간 거리에 있는 부동산들 있죠. 이거를 쭉 돌려. 교통이 발달한 지역은 더 확장되겠죠. 교통이 발달하지 않는 축소가 될 겁니다. 이렇게 쭉 돌리면은 같은 1시간 거리에 있는 부동산들이 있잖아요. 그 부동산들을 뭘로 활용하라? 사례 부동산으로 활용하라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논할 때 그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하라. 이건 원칙이고 어떤 지침에는 주거용은 다양하게 합니다. 어떤 지역적 선호도라든지 교육 환경 같은 지역적 선호도, 특히 부동산 주거용은 가격대가 좀 달라요.
비싼 동네가 있죠. 가격대에 따라서 다른 기준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까지 하기 힘드니까 이제 이런 통근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거 원칙 하나 딱 잡아주시고 상업용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상업용 부동산 돈벌이잖아요. 그럼 상업용 부동산은 이제 구두상 말씀드릴게 동일한 배후지, 동일한 배후지를 기초로 형성되는 영업수익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내요. 여기서 키워드가 뭘까? 동일한 배후지를 기초로 형성되는 영업수익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사례 수집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방법 하는 거야. 아무 데서나 사례 수집하면 안 되니까 그럼 동일한 배후지 있죠. 배후지. 키워드가 배후지가 돼요. 동일한 배후지를 기초로 형성되는 영업수익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 배후지가 무슨 말인지 들어본 적 있으세요? 무슨 뜻이죠? 배후지가? 우리가 아직 안 했어요. 앞으로 이제 할 내용 중에 하나니까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논할 때 배후지는 어디서 공부하시냐면은 상호입주론에서 공부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도로교통법에서 공부하실 것 같아요? 상호입주론 공부하실 것 같아요. 상호입주론에서 이제 누가 이제 나오냐면 거기 이제 1번 송중기, 2번 이제 장동건, 3번 원빈, 4번 크리스탈러. 금방 하시네. 객관식 황제시다. 크리스탈로 공부하시면 크리스탈로의 중심지를 공부하시게 돼요. 그래서 상호입주론 들어가면 크리스탈을 통해서 중심지 개념과 배후지 개념을 논합니다. 개념은 두 가지 잡아놔야지 이제 재화의 도달과 요구치라는 개념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제 중심지 크리스탈로가 어디 사는지 혹시 아세요? 종로 3가 사는지 어떻게 하셨어요? 공부하셨네. 이렇게 등등. 그럼 중심지는 점포 있는 곳이고 배후지는 고객이 있는 곳을 말해요. 고객이 존재하는 곳이 배후지. 보통 상권이란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점포 입장에서는 배후지 범위가 있죠. 고객이 존재하는 영역이니까 본인의 매출액을 지배한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장소가 그 배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배후지를 기초로 형성되는 영업수익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 키워드가 배후지야. 옛날 문제 보면은 주거용을 배후지하고 상업용을 통근 가능성에서 키워드를 서로 엇박자로 낸 적도 있어요. 틀린 거지.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대상부동산이 이제 항상 요 예를 드는데 저는 잘 몰라서 대상부동산이 명동에는 롯데백화점이에요. 그 이제 서울 이제 사례부동산을 명동의 롯데백화점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사례부동산은 노원 지역에 보면은 이마트가 있어요. 평택 지역도 이마트 있나요? 있구나.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명동의 롯데백화점을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사례부동산으로 노원에 있는 이마트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가?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사례부동산 하면 안 돼. 왜 안 될까요? 배후지가 달라. 배후지가. 명동의 롯데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은 남한 전체하고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대만 사람들이 구매하러 와요. 만약에 이제 평택 지역에서 어떤 분이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평택 지역에서 그 물건을 안 판다. 근데 서울의 명동의 롯데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물건이다. 그러면은 평택에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비싼 것도 판매하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까 여쭤본 게 그건데 평택에도 이마트가 있으시겠죠?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 그 노원의 이마트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노원까지 오세요? 아니야. 노원의 이마트는 배후지가 뭐예요? 노원 지역 사람들만 이용하게 되죠. 배후지가 달라.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창출하는 영업수익도 다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명동의 롯데백화점 감정평가하면 사례부동산은 같은 배후지를 공유하는 뭐죠? 백화점끼리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배후지 내용이다라고는 보시죠. 우리 학원은 만약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그럼 평가사가 이제 평가를 오겠죠. 뭘 조사하냐? 여러분들의 주소지를 조사해요. 우리 학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출발하신 그 거주하시는 장소가 우리 학원 입장에서 배후지가 되는 거죠. 그럼 사례를 찾을 때 어떻게 하냐? 동일한 배후지를 공유하는 지역에서 사례를 찾아요. 여러분들은 평택 지역 안에서 우리 학원뿐만 다른 학원도 가실 수 있었겠죠. 천안도 가서 다른 데 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학원을 오신 거죠. 그러면 평가할 때 같은 배후지를 공유하는 부동산들끼리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됩니다. 학원끼리. 그래야지 신뢰도가 높아요. 전라도 광주에도요 학원이 있어요. 전라도 광주에는 학원을 가지고 우리 학원 평가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가 없어요. 뭐가 달라요?
배우지가 다르기 때문이죠. 전라도 광주에 여기까지 수업 들어오셨더니 수업 끝났죠? 다시 갔더니 또 수업 시작했죠? 그래서 방황하십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우리 학원에, 그럼 여러분들은 동일한 배우지를 공유하는 학원도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학원도 오실 수 있고 다른 학원 가실 수 있었겠죠? 근데 우리 학원 오신 겁니다. 원장님을 대신에 항상 말씀드리는데 감사드리도록 하겠어요. 또 우스갯소리로 이런 예도 항상 드는데 저를 감정평가를 해요. 대상인간이 이제 김덕기인데 사례인간으로 박보검을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안 돼. 여러분 아직 안 된다고 하셔야 돼요. 김덕기는 이제 월드스타요. 월드스타라는 것은 지구적 배우지죠. 근데 박보검은 아직은 한류스타 초창기입니다. 한류스타는 아시아적인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배경이 안 맞아. 그래서 항상 저를 평가할 때는 같은 월드스타적인 개념인 누구죠? 김덕기를 평가 김덕기를 할 수 없잖아. 탐 크루즈 이런 사람들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공포 교수님 있죠? 공포 교수님을 저를 평가하는 사례인간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안 돼요. 왜냐면은 이제 배우지가 달라요. 우리 공포 교수님 유니버셜 스타야. 유니버셜 스타이기 때문에 우주적 스타죠. 그래서 이제 다른 외계에서도 수업을 들으러 하기 때문에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등등등에 대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용 상업용이 나오고 그리고 후보지하고 이행지도 연습하셔야 돼요. 후보지 이행지에 대해서 동일수권 판정 기준을 설명할 때 후보지 이행지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왜? 후보지 이행지는 이미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토지 용어를 할 때 다 건드려졌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후보지 이행지를 감정평가할 때 얘네들은 공통지 무슨 뜻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뜻이었어요. 용도가 전환 중에 있는 땅을 후보지 이행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토지가 있는데 A라는 토지가 주거지에서 상업지역으로 전환 중인 토지가 있어요. 이 땅은 무슨 땅일까? 후보지일까? 이행지일까? 질문을 제가 잘못해드렸는데 이행지예요? 삼행지예요? 이행지지. 그쵸? 주거용도 택지고 상업도 택지잖아. 택지 지역 안에서 이게 움직이는 거죠. 다음 달 다음 주 첫 주에 다시 이걸 또 들어가니까 이렇게 또 듣기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법률에 감정평가 관련되는 법률에 이 용도가 전환 과정에는 후보지 이행지에 대한 원칙을 정해주지 않잖아요. 그럼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주거용으로서의 가치와 상업으로 가치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엄청나게 달라요. 이거는 용도가 전환 전이고요. 용도가 전환 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의뢰인은 상업으로 원하겠죠. 근데 평가사는 주거용으로 하는 평가에다 고집을 부려요. 그럼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상업으로 평가사는 자꾸 의뢰인 요구하는 과정 중에 평가사들이 알았어. 상업으로 할 테니까 해줄 테니까 좀 언더테이크 같은 걸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 조작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법에는 그냥 규정을 해버렸어요. 용도가 전환 과정에는 후보지 이행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전환 후 있죠. 전환 후에 용도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라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뭘로 평가해야 돼 이런 땅은? 상업지로 평가를 하라는 뜻이죠. 후보지 이행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그럼 평가사들마다 조작할 우려를 사전에 봉쇄시켰어요. 근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나온 게 유일하게 후보지 이행지에서 예외적으로 나왔어요. 예외적으로 전환 전이 있죠. 전환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전환 후의 용도를 하는 게 원칙이잖아. 그치? 근데 전환 전은 뭐라고요? 예외인 거야. 그러면 이런 예외적인 상황으로 평가할 때는 그 전제 조건을 명시해 주겠어, 안 해주겠어? 명시해 줄 겁니다. 그래서 전환할 때는 이 말이 꼭 들어가. 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내는 겁니다. 출제원들이. 성숙도가 전환 후의 용도로서 성숙도가 낮은 경우 요 문구가 나오면은 뭘로 하라? 전환 전후로 하고 이런 문구가 없이 그냥 동일수권 판정 기준 후보지 이행지 얘기하면 전환 후로 하라. 이렇게 이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 말고 공업지하고 농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험 기본서 봐도 안 보셔도 되고 주거용, 상업용, 후보지 이행지에 대한 동일수권 판정 기준이 있죠. 이것이 올해도 지문으로 나와 있지만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럼 지금까지가 이제 빨간색으로 몇 가지가 적혀져 있냐면은 네 가지가 적혀져 있어요. 지역 분석을 왜 하는지 목적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거. 대상 지역의 표준적 가치 수준, 그리고 대상 중에 인근 지역에 대한 특징. 그 유사 지역에 있는데 얘네들 간의 관계. 그리고 종종 나오는 동일수권 사례 수집의 체험반권 판정할 때 용도별로 판정 기준. 근데 주거용 상업은 3개.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지금 4개잖아. 그러면 이제 지역 분석을 통해서 많은 자료가 수집이 됐겠죠. 그 다음에 뭘 들어가야 돼? 대상 부동산 안을 싹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지역분을 통해서 수집한 이제 체크리스트하고 대상 부동산 안을 들어가서 대상 부동산 자체 실제 이용이 있잖아. 이걸 두 가지 비교해 가지고 대상 부동산의 지금 상황이 최고 상황의 안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럼 물건 안을 들어가 보는 거 있죠. 이게 무슨 분석이다? 이게 개별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개별 분석은 이제 별도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128페이지 보시면은 지역 분석과 개별 관계가 약간 설명이 된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그러나 시험에서는 표로 나오지 않고 뭘로 나오냐? 말로 나와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어요. 이렇게.